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 가상자산 법률이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이 투자 해법에도 바꿔놓을 수 있을지 가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이야기,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된 사업 분야를 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부터 좀 정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자, 크게는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제 유통하는 이제 거기까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럼 가상자산의 범위를 뭐 토큰으로 한정할 거냐, 뭐 NFT를 넣을 거냐, 뭐 다른 것들을 포함시킬 거냐 이런 일단 가상자산의 뭐 범위라든지 용어. 뭐 가상자산, 뭐 디지털 자산, 뭐 암호화폐 되게 다양한 용어들을 쓰잖아요. 네, 너무 다양해서 그쵸? 정확히 뭔지 좀 개념 정리가 되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그래서 생각이 이제 듭니다. 법안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네. 이번 법안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통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그게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블록체인. 이제 가상자산을 이제 그런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산화된 컴퓨팅을 가지고 이 뭔가 진정성을 확인한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그 근원 자체가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에 연동된 그런 기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산화된 컴퓨팅으로 그런 진정성이라든지 서로 그런 스마트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다오라든지 뭐 웹 3.0 이런 뭔가 연관된 산업들도 넓게 보면 이제 가상자산의 시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 가상자산을 운영하는 거래소. 저희가 뭐 주식도 사고 파는 거래소가 있듯이 그런데 이 거래소라는 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국가가 갖고 있는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거래소를 먼저 만드는 네.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네. 이 거래소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발행, 블록체인, 거래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라는 것도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코인이나 토큰의 발행으로 갔을 때는 한 2021년 말에 한 55조 정도 받다가 네.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막 20조, 30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2022년에 뭐 루나 코인 사태라든지 FTX 파산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좀 줄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거를 가상자산과 관련된 산업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훨씬 커지는데 한 전 세계 시장 규모를 한 4,300조 정도, 우리나라는 뭐 한 300조 정도 이렇게 보는데 네. 이 시장이 연 20% 이상 지금 계속 성장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2026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1,000조, 그다음에 전 세계가 한 1경 이상의 사실 굉장히 이제는 그렇죠. 이 시장의 규모라는 게 이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네. 이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코인 시장이 커지지만 사람들이 투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왜 생겼고 왜 이게 기존 화폐랑 다른지 사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것들은 뭔가 중앙화된 이제 그런 중앙 통제적인 그런 금융 방식을 벗어나서 네. 뭐 디파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잖아요. 분산된 컴퓨팅을 통한다라고 했는데 분산된 이런 건데 여태까지 저희가 갖고 있던 종래의 화폐라는 거는 사실 어떠한 집단의 사회적 약속이거든요. 물론 옛날에 이제 물물 교환을 해요. 저희가 네. 원시시대로 돌아가면 뭐 물건도 주고받고 뭐 의복, 뭐 옷, 무기, 금속 이런 걸 주고받다가 네. 사회적 약속을 통해서 화폐를 만들죠. 근데 화폐에 처음에는 금이 뭔가 보증을 하다가 나중에는 국가가 갖고 있는 신용력, 뭐 한국이면 한국은행, 뭐 미국이면 뭐 연방준비은행 이런 나라의 힘이나 이런 신용력으로 이걸 담보를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분산화된 이런 뭔가 민주적인 신뢰와 사회적 약속을 바탕으로 하지만 누가 만들었는지 사실 몰라요. 네. 사실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도 뭐 사토시 뭐 한데 사실 실존 인물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분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이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제 점점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는데 이제 이용자 보호라든지 뭐 그런 뭐 유사수 신행위, 뭐 사기, 뭐 다단계 등등등 이제 뭔가 산업의 성장과 그런 오명들이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지난해 루나코인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가 됐던 원인 역시 이 신용력 제공 주체가 불분명하다. 그것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루나 같은 경우에는 그 테라라는 이제 자물 코인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테라가 이제 UST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달러
달러랑 패깅을 해놨는데 원래는 그럼 이제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암호화폐를 충분히 발행을 못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이 뭔가 균형을 맞추는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는데 네.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 사회적 결국 이제 뭔가 합리적인 거래를 했을 때만인데 이거 약점을 알아챈 세력들이 공매도를 크게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깨지면서 이게 루나가 대폭락을 했고 사실 네.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수습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그 뭐 권도영 대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몬테네그로에서 얼마 전에 체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네. 미국에서 처벌할지 뭐 한국에서 조사를 할지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 소비자 보호와 이 산업에 어떻게 양립 가능할 건가? 그럼 계속 이제 근원적 논의가 지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코인 발행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코인 발행을 이제 ICO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뭐 이니셜 코인 오퍼링 그래갖고 그 기업 이제 공개하는 거 이제 IPO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비슷한 논리인데 어쨌든 기업을 주식으로 해서 사람들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집단에서 코인을 발행해서 뭐 현금이나 자산과 교환을 해주는 건데 이게 워낙 이제 무슨 사기라든지 뭐 다단계 그런 소비자 피해, 시장 과열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2017년 9월에 한국금융위에서 한국법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뭐가 유권 해석을 내리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상 ICO가 중단이 됐죠. 네, 그런 상황이죠. 근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또 해외에서도 발행하는 편법까지 늘고 있어서 이게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9월에 금융위가 ICO를 금지했다고 하면 지금 5, 6년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한국 코인 시장이 전 세계 한 3위 정도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달러, 엔화, 그다음 한국이고요. 뭔가 이용자나 이런 거래소 개념으로 가면 뭐 미국, 중국, 한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 3, 4위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몇 년째 코인을 발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시장 규모는 3위다. 좀 아이러니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에서 발행을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이 유통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목적화해서 발행하고 있는 이제 뭐 김치 코인이라는 표현도 쓰고 많이 하는데 네. 그런 코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ICO는 막았지만 그럼 한국 소비자들의 거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커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지 않냐? 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영역인 거죠,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제한적으로 좀 허용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한국은행도 공식적으로 차라리 거래소에서 인증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자본금 요건이나 갖춘 데들을 대상으로 발행을 해주고 대신 중앙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감독을 하겠다. 네.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제 업계에서도 이제 ICO에 찬성하는 근거들은 이게 뭔가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런 연관된 기술 개발과 함께 가야 되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막았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니면 이거를 뭐 지금 해외에서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 거래소라든지 정부의 통제 안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는 좀 제한적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한국과 중국은 전면 금지지만 사실 뭐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뭐 발행은 아직 허용을 하고 있어서 일정 요건 하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 좀 그런 글로벌 규제와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이제 그 논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코인에 대한 현재 규제 상황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건 이제 특근법, 정확한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특근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있는데요. 근데 애초에 이 특근법 자체가 이 가상자산 시장을 명확하게 해서 시장의 뭔가 성장이나 사업자 규율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측면에서 이제 나온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재산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라든지 고액 거래, 이상 거래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그랬을 때 고객 실명을 확인해서 수사기관에 정보를 알려주는 측면인데 물론 이제 당연히 가상자산을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이거에는 당연히 찬성을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시장을 뭔가 양성화할 수 있는 시장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규정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은 계속 의견이 좀 제기가 되었었죠. 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법률이 얼마 전에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18개, 19개, 뭐 가상자산, 뭐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등등등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있었는데 이거를 정무위에서 4월 25일에 이제 소위원회를 해서 대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를
올렸고요.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일단 용어는 가상자산으로 통일을 했고요. 네. 그다음 이제 가상자산의 범위를 좀 잡으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건 이제 한국은행 좀 반대를 했었는데 그 CBDC를 좀 제외를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고객 보호 의무를 둬가지고 일정 부분을 콜드 월렛, 이제 이 콜드 월렛과 뭐 핫 월렛인데 이제 해킹에서 좀 안전한 거거든요. 콜드 월렛이라는 게. 네. 그런 콜드 월렛의 일정 부분을 보관을 시킨다. 그다음에 준비금을 어느 정도 찬다. 그다음에 뭐 공제에 가입해라. 거래 기록을 생성 보관해라. 라는 이제 그런 고객 보호 의무를 두었고요. 그다음 이제 시세 조정이나 미공개 정보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대응에 대한 규정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것들은 이제 워낙 논의가 분분하다 보니 법안에서 제외가 됐었고요. 그다음 이제 위원회 설치도 처음에는 뭐 디지털 자산위원회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설치하는 얘기들까지 있었는데, 일단은 금융위원장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 설치를 결의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그 정무위 본회의라든지 국회 본회의를 가면서 조금 더 논의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살펴봤는데 최근에 EU에서도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그렇죠. 이게 EU에서는 이제 MICA, 그래서 이제 Market in Crypto Act, 이거를 뭐 가상자산 교원 법안, 뭐 가상자산 시장 법안 이렇게 뭐 다양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지금 EU 본회의를 통과를 했었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등록 의무를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EU 권역 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라. 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플랫폼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뭐 위험을 명시해라 라는 식으로 그런 의미도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준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거래 그 규모에 대해서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거래 규모를 어느 정도로 뭐 제한해라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결국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상 자산의 그런 발행이나 이제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일반법들이 지금 점점 뭐 이제 규제화를 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네, 뭔가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가상자산의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의 규제에 관해서 아까 지금 1단계, 2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네. 1단계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중점을 두겠다. 왜냐하면 이미 가상자산의 시장이라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천조다, 일경이다라고 하면 이 시장을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우리가 없애고 가기에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상자산의 정의라든지 가상자산의 그런 것들이 아직 논의가 분분하다 보니까 먼저 중요한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 먼저 하자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정부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네. 가상자산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정무의 소위지만 그것들은 이제 통과를 시킬 거고요. 네. 이제 그것과 별도로 우리나라도 아까 아까 EU에서 그 MICA처럼 이제 그런 가상자산의 발행이나 공시에 관련된 지금 2단계 입법을 해야 됩니다. 근데 2단계 입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미국이나 EU와 관련돼서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같이 가야 되는군요. 전체적인 왜냐하면 플랫폼이나 때문에. 코인은 국제적인 네.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만 네. 갈 수는 없고 결국에는 국제적 기준이 가시화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시장 규제 질서를 잘 맞춰서 이걸 양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돈이르는 스토리에서는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이모저모를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